이 냄새나는 노인네야.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자신을 위해 평생 지문이 닳도록 붕어빵을 구워온 어머니를 아들과 며느리는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쓰레기라고 짓밟은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 속에 자신들의 운명을 끝장낼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리를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장대비가 시장 바닥을 사정없이 때려대고 있었다. 낡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난 천막 사이로 빗줄기가 새어들어와 내 어깨를 차갑게 적셨다. 하지만 나는 젖은 옷자락을 여밀 여유조차 없었다. 눈앞에 달궈진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붕어빵들이 내 전 재산이자 내 목숨줄이었으니까. 밀가루 반죽과 팥소로 범벅이 된 내 손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손마디는 거칠게 갈라져 피딱지가 앉았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그을음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붕어빵 노파라고 불렀다. 재개발 소식에 들뜬 이 시장통에서 나는 가장 먼저 치워져야 할 흉물 취급을 받곤 했다. 어휴 할머니, 비 오는데 장사를 왜 해? 반죽에 빗물 다 들어가겠네. 지저분해서 누가 사 먹는다고. 옆 가게 과일집 여편네가 혀를 차며 지나갔다. 평소에도 내 마차가 손님들 통행을 방해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여자였다. 나는 대꾸할 힘도 없어 그저 고개를 숙이고 뒤집개로 붕어빵을 뒤집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슴을 후벼 팠다. 저 노인네 자식도 없다나 봐. 자식이 있으면 저 고생을 시키겠어? 딱 봐도 팔자가 기구한 거지. 그들의 동정 섞인 비아냥은 빗물보다 더 차갑게 내 심장에 고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초라한 마차 뒤에 가려진 나의 진짜 모습을. 내 품 안, 낡고 해진 앞치마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는 묵직한 열쇠 꾸러미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이 시장 바닥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강남 대로변에 우뚝 솟은 5층 빌딩의 관리실 열쇠였다. 사람들은 내가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며 이 빗속에서 붕어빵을 굽는 줄 알지만 사실 나는 매달 수천만 원의 월세가 통장에 꽂히는 이른바 강남 건물주였다. 그런데 왜 나는 이 미련한 짓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그때였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시장 입구로 들어온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내 초라한 마차 앞에 멈춰 섰다. 시장통에는 어울리지 않는 눈부신 광택을 낸 차체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이 폭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커다란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렸다. 남자는 내 마차 앞에서 멈추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런 날까지 직접 나오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들고 있던 가죽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내 밀가루 범벅인 손앞에 내밀었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과일집 여편네는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고 나를 무시하던 상인들은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무심하게 팥소를 묻힌 손으로 서류를 툭 치며 말했다. 거기 두고 가게. 지금 붕어빵이 타고 있지 않나? 나의 짧은 대꾸에 남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알겠습니다.
강남 빌딩 매각건 서류는 여기 마차 안쪽에 보관해 두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 주십시오라고 답했다. 남자가 떠난 후에도 시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사람들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회장님? 강남 빌딩? 저 미친 노인네가 드디어 환각을 보나?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 서류 가방 안에는 내가 왜 자식들에게조차 내 정체를 숨기고 이 고생을 자처하는지, 그리고 조만간 내 자식들이 저지르게 될 천인공노할 배신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 돈을 가로채기 위해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빗속에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곧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 시장통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건물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내 마지막 남은 이 붕어빵 마차 자리마저 팔아넘기려 나를 찾아올 테니까.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복수극은 바로 지금 이 빗줄기 속에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화살처럼 내 등에 꽂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다시 묵묵히 붕어빵 틀을 돌렸다. 기익기익. 낡은 철판이 맞물리며 내는 비명소리가 마치 30년 전 그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던 소리처럼 들려왔다. 사람들은 지금의 내가 강남 건물을 가졌다는 사실에만 경악하겠지만 사실 그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내 젊음과 피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30년 전 내 나이 30 남짓이었을 때다. 노름에 미쳐 가산을 탕탕 다 털어먹은 남편은 내 손에 갓 돌진한 아들놈 하나와 산더미 같은 사체 빚만 남겨두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곡소리 대신 빚쟁이들의 고함과 욕설이 가득했다. 그들은 갓 돌진한 아이의 포대기까지 뺏어가려 들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던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바로 이 시장통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모질게 추웠다. 돈이 없어 방 한 칸 구하지 못하고 시장 구석 상자더미 위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어 먹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붕어빵 기계였다. 녹슬고 찌그러진 그 고철 덩어리가 나에게는 신이 내려준 동아줄 같았다. 나는 구걸하다시피 얻은 밀가루 한 포대와 설탕 몇 근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 시절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얼어붙은 수도가에서 반죽통을 씻는 것으로 시작됐다. 고무장갑 하나 살 돈이 없어 맨손으로 얼음물을 만져야 했다. 손가락 끝은 늘 동상에 걸려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밤마다 가려움과 통증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는 붕어빵 기계의 뜨거운 열기에 데이고 밤에는 칼바람에 얼어 터지는 생활이 반복됐다. 내 손등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갔고 지문은 닳아 없어져 버렸다. 지금도 가끔 손을 펴보면 그때의 흉터들이 나에게 묻는다. 정순아,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니? 더 비참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번듯한 옷을 입고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젊은 엄마들을 볼 때면 내 처지가 너무도 서러워 붕어빵 뒤집개를 붙잡고 몰래 울음을 삼켰다. 엄마, 저 아줌마 손 좀 봐. 괴물 같아. 천진난만한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내가 울면 내 품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은 누가 지키겠는가.
나는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제발 오늘 붕어빵 10봉지만 더 팔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오로지 붕어빵만 구웠다. 남들이 비웃는 그 푼돈을 모으고 또 모았다. 나는 100원짜리 하나를 쓸 때도 손을 떨었다. 자식놈 수학여행비, 학원비는 남들만큼 해주고 싶어 정작 나는 시장 상인들이 버린 시든 배추 겉잎을 주워다가 국을 끓여 먹으며 버텼다. 그러다 기적이 찾아왔다. 내가 이 시장통 귀퉁이에 푼돈을 모아 사두었던 아주 작은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내가 30년 동안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흘린 피눈물에 대해 하늘이 내린 보상이었다는 것을. 보상금을 받고 대출을 끼고 강남의 낡은 건물을 샀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는 또다시 붕어빵 기계 앞에 섰다. 내 건물의 세입자들에게는 인자한 건물주였지만 정작 나는 여전히 시장통 붕어빵 할머니로 남았다. 돈의 무서움을 알기에 자식들에게는 내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그저 엄마는 붕어빵 팔아서 너 하나 공부시키는 것도 벅차다며 가난을 연기했다. 내가 바란 것은 단 하나였다.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 귀한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하지만 나의 그 깊은 모성애가 독이 되었던 걸까?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은 이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괴물이 되어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내가 30년 전 그를 지키기 위해 이 시장 바닥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자식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빗물에 섞여 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30년 전부터 참아온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멀리서 아들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곧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제안을 건넬 것이다. 그들이 내뱉을 독한 말들이 벌써부터 귀에 쟁쟁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삶의 터전을 단돈 몇 푼에 팔아치우려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입구로 들어오는 아들의 차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붕어빵 틀의 열기에 손을 가까이 댔다. 차가워진 심장을 데우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붕어빵 팔던 노파가 강남 대로변의 번듯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냐고. 거기엔 운도 따랐지만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의 발끝만 보고 살며 터득한 나만의 지독한 생존 본능이 있었다. 붕어빵을 팔며 번 돈은 하루에 고작 몇만 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푼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남들이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새 옷 한 벌 사 입을 때 나는 시장통, 복덕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글자도 겨우 뗀 까막 눈이었지만 돈 냄새만큼은 기가 막히게 맡았다. 시장 상인들이 저 노인네는 돈독이 올랐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나는 묵묵히 버려진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 구석에 쓸모없는 자투리 땅들을 하나둘씩 사 모았다. 붕어빵 봉투에 묻은 기름기 묻은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내 유일한 군대였고 무기였다. 기회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 내가 사두었던 그 보잘것없는 땅들이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금값이 된 것이다. 보상금을 손에 쥐던 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떨었다. 평생을 가난의 그늘에서 살던 나에게 그 돈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강남으로 향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시장 냄새를 풍기며
빌딩 매물을 보러 다녔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나를 노숙자 취급하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결국 나는 강남 역세권에서 가장 낡았지만 입지가 좋은 5층 빌딩을 내 손에 넣었다. 건물주가 된 날 나는 남몰래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펑펑 울었다. 여보, 나 드디어 해냈어. 우리 아들 굶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나는 곧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다. 갑자기 생긴 거대한 부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특히 하나뿐인 내 아들, 태준이 때문이었다. 태준이는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고생을 모르고 자란 탓인지 마음이 약하고 귀가 얇았다. 만약 내가 강남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 주변에는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불나방 같은 인간들이 들끓을 것이 뻔했다. 아들이 땀 흘려 돈을 버는 가치를 모른 채 부모의 재산만 축내며 망가지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건물의 존재를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아들에게는 그저 엄마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내 대학 등록금은 겨우 마련했다며 눈물겨운 가난을 연기했다. 그날 이후 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남 건물을 관리하는 비서와 변호사를 만나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짜는 회장님으로 살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다시 이 낡은 시장통으로 돌아와 꾀죄죄한 앙치마를 둘렀다. 강남 빌딩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내 몸에 다시 퀴퀴한 밀가루 반죽 냄새를 묻히며 나는 안도했다.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고 이것이 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내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아이였다. 그녀는 내 초라한 옷차림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명절 때마다 내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숨겨놓은 통장이 없는지 살폈고 내가 시장에서 붕어빵을 파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하며 증오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태준아, 엄마가 시장에서 붕어빵 파는 게 그렇게 부끄럽니?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내가 누구를 위해 평생 지문이 닳도록 붕어빵을 구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그 화려한 강남 빌딩을 사두었는데, 자식들의 배신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깊숙이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이 시장통에서 아들의 차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우아하게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나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늘 나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러 온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수진아, 너는 모르겠지. 내가 지금 무시하며 밟고 서 있는 이 질척이는 시장 바닥조차 실은 내가 소유한 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강남 빌딩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이 냄새나는 노파라는 것을. 이제 곧 30년간 지켜온 나의 비밀이 봉인 해제될 것이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겠지. 시청자 여러분, 자식의 본심을 알기 위해 30년을 가난한 척 살아온 이 애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지 그 처절한 기록입니다. 비 내리는 시장 바닥으로 내려선 며느리 수진의 구두 굽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들려왔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우산을 받쳐들고 진흙탕물이 튈새라 까치발을 들고 걷는 그 아이의 모습은 이 비릿한 시장통에서 마치 혼자만 고귀한 존재인 양 굴었다. 뒤따라 내리는 아들 태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 아이의 눈빛이 이제는 나를 향해 멸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런 날은 좀 쉬시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구질구질하게. 며느리는 내 마차 앞에 서자마자 코부터 막았다. 내 손에 묻은 팥소와 밀가루 반죽이 마치 전염병균이라도 되는 양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 아이가 입고 있는 그 세련된 코트 한 벌값이 내가 붕어빵을 몇만 개를 구워야 살 수 있는 돈인지 그녀는 알까? 아니, 알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 옷값을 지불한 카드 대금을 메꿔준 것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모르니까. 사실 태준이가 결혼할 때 나는 내 정체를 드러낼까 수천 번 고민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던 날 그녀가 내 낡은 집 장판 바닥을 보며 지었던 그 경멸 어린 표정을 잊을 수 없다. 태준 씨, 어머니 집에서 나는 이 퀴퀴한 냄새. 이거 안 빠지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입을 닫았다. 대신 나는 가난한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며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1억 원을 내밀었다. 붕어빵 팔아모은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하며 건넨 그 돈은 사실 내 건물에서 나오는 한 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조금 모은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돈이 화근이었다. 내 희생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괴물을 키워낸 꼴이 됐다. 며느리는 그 돈을 받고서도 요즘 1억으로 서울에서 전세나 구하겠냐며 뒤돌아 투덜댔다. 그때부터였다. 아들 내외는 나를 부모가 아닌 언제든 짜내면 돈이 나오는 낡은 수건 취급하기 시작했다. 명절에 찾아와도 내 안부는 뒷전이었다. 어머니, 이번 달에 태준 씨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그 적금 깨셨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돈, 돈, 돈뿐이었다. 한 번은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붕어빵 마차를 며칠 비운 적이 있었다. 고열에 시달리며 홀로 빈 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아들 내외가 한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줄 줄 알았던 아들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장사 안 하면 이번 달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며칠 쉬는 건 좋은데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야지. 그 순간 내 심장 한 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동상 걸린 손으로 붕어빵을 뒤집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며 강남에 번듯한 건물을 세운 이유가 고작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였나 싶어 목이 메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한술 더 떴다. 어머니, 편찮으신 김에 이 마차 정리하시는 건 어때요? 아는 사람이 이 자리 권리금 주고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데 그 돈이면 우리 아파트 대출금 절반은 갚거든요. 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이 자리를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팔아치우자는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다니. 나는 그들의 눈을 똑똑히 바라봤다. 그 눈 안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탐욕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붕어빵을 굽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만 믿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실은 이 시장 전체의 지주로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이다. 태준아, 수진아, 너희 정말 이 애미가 죽길 바라는 게냐? 내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니, 누가 죽으래요? 좀 더 효율적으로 살자는 거죠. 그 냄새나는 붕어빵 이제 지겹지도 않으세요? 비는 더욱 거세졌고 내 마차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나를 비웃는 자식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오늘 기어코 나에게 어떤 서류 한 장을 내밀 생각인 모양이다.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나는 이미 비서를 통해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강제로 관리하겠다는 파렴치한 계획서였다. 그래, 좋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겠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붕어빵 노파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너희의 그 얄팍한 계산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곧 제 아들 내외가 저지르는 충격적인 만행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식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마차 천막을 두들겨댔다. 아들 태준과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고 있자니 문득 지난 추석 명절에 그 참혹했던 기억이 빗물처럼 내 가슴을 적셨다. 그날은 내가 평생 살아온 세월 중 가장 시리고 모진 날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저 깨끗이 접어버렸다. 명절이라고 자식들 입에 들어갈 음식을 준비하는 내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돌며 가장 싱싱한 나물을 사고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전을 부쳤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정성껏 졸였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구워온 내 자식의 뼈와 살을 키워낸 그 붕어빵을 노릇하게 구워 보자기 속에 소중히 담았다. 엄마, 난 엄마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린 시절 태준이가 내뱉던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 내가 소유한 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들려오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는 내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참 뒤에 문을 연 며느리 수지는 한복은커녕 세련된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를 마치 불청객보다 쳐다봤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오늘 우리 회사 동료들이랑 홈파티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의 첫마디는 환영이 아니라 타박이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에는 화려한 와인잔과 케이터링 음식이 가득했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나를 신기한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시장통에서 바로 달려온 나의 낡은 옷차림, 손톱 밑에 낀 그을음, 그리고 들고 있는 기름 냄새 진동하는 보따리들이 그 집의 세련된 공기와 지독하게 어긋나 있었다. 나는 무안함을 무릅쓰고 보따리를 내밀었다. 그래도 명절인데 갈비 좀 찌고 전도 좀 부쳤다. 그리고 태준이가 좋아하는 붕어빵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보따리를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현관 구석에 툭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내 등을 떠밀며 복도로 나를 밀어냈다. 어머니, 냄새나요. 손님들 계시는데 이런 거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붕어빵. 길바닥 먼지 다 묻은 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냥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때 거실에서 아들 태준이 나왔다. 나는 아들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다.
수진아,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소리쳐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길 뿐이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지 그랬어. 애들 와 있는데 엄마 행색이 좀 그렇잖아. 용돈 보내줬으면 됐지. 뭘 자꾸 이런 걸 싸들고 와.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30억 건물주라는 내 명성보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엄마라는 자부심을 먼저 무너뜨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닫힌 문 너머로 어머, 태준 씨네 어머니셔? 좀 그러시네. 라며 비웃는 며느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현관 앞에 버려진 내 붕어빵 보따리를 품에 안았다. 아직 채 식지 않은 붕어빵의 온기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 강남에 건물을 세우고 내 지문이 닳도록 붕어빵을 구웠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태준아, 내가 먹은 붕어빵 한 봉지가 내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호화로운 생활의 씨앗이었단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 말을 나는 끝내 삼켰다. 대신 나는 결심했다. 너희가 그토록 창피해 하는 이 붕어빵 냄새가 나중에는 너희가 평생 그리워해도 결코 맡을 수 없는 축복의 냄새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해주겠노라고. 다시 현재의 빗속. 내 앞에 선 며느리는 그때의 그 오만한 표정 그대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붕어빵 마차 위에 툭 던졌다. 빗물에 젖어가는 서류 제목이 내 눈에 들어왔다.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서. 나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어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겠다는 자식들의 선전포고였다. 내 손에 쥔 뒤집개가 가늘게 떨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러왔던 거대한 분노가 터지기 직전의 떨림이었다. 수진아, 태준아. 너희는 오늘 사자 잠을 깨운 게다. 30억 건물주가 왜 이 비 오는 날 붕어빵을 굽고 있는지 그 기막힌 이유를 이제 너희 온몸으로 겪게 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저 불효자식들이 내미는 저 추악한 서류를 보고도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진정한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비는 그칠 기미 없이 내 앞치마를 적시고 내 앞에 놓인 성년후견인 신청서는 빗물에 젖어 글자가 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며느리 수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서류를 내 눈앞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니, 이거 읽으실 줄은 알죠? 이제 이 마차 자리 우리가 정리했어요. 권리금도 꽤 쏠쏠하게 챙겨줄 사람 나타났으니까 서명만 하세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30년 전 피눈물을 쏟으며 자리를 잡고 시장 상인들의 멸시와 구청 단속반의 눈초리를 견디며 지켜낸 내 인생의 성지다. 내 아들 태준이의 등록금이 여기서 나왔고 저 며느리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의 실체도 결국 이궁어빵 마차에서 시작된 것인데 자식이라는 작자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이 자리를 남에게 팔아치웠다니. 태준아, 너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냐? 이 애미가 평생 너를 키워낸 이 자리를 정말 내가 팔아치우겠다고 한 게야? 내 떨리는 물음에 아들 태준은 내 눈을 피하며 빗물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엄마, 수진이 말이 틀린 거 없어. 요즘 사업이 얼마나 힘든데. 엄마는 어차피 나이 들어서 이 일 계속 못하잖아. 이참에 돈 좀 챙겨서 조용히 시골 내려가서 쉬어.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비겁했고 그 끝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다 생각해서라는 그 가증스러운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내 마차에 붙은 낡은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어머니, 이 구질구질한 기계도 이제 고철값이나 받으려나? 여기 새로 들어올 사람은 세련된 토스트집 할 거래요. 어머니 같은 노인이 굽는 붕어빵보다 훨씬 돈이 된다는데 우리가 왜 기회를 날려야 하죠? 빨리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법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미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갈 준비를 끝낸 모양이었다. 내가 이 시장통 땅의 지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은 내가 그저 시장 상인회의 푼돈이나 내고 자리를 빌려 쓰는 불쌍한 노점상인 줄로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만 치워버리면 이 황금 같은 입지의 권리금을 자신들이 챙길 수 있을 거라 계산한 것이리라. 나는 주머니 속에 건물 열쇠 꾸러미를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이 열쇠를 저들의 얼굴에 던지고 이 시장 전체가 내 땅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저들이 어디까지 비겁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만 내 마지막 자비심을 완전히 거둘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수진아, 내가 말한 그 권리금, 그게 얼마나 된다고 내 목숨 같은 이 자리를 팔자고 하니? 내가 힘없이 묻자 며느리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얄팍한 입술을 놀렸다. 어머니한테는 큰 돈이겠죠.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그거면 어머니 남은 인생 충분하잖아요. 아, 물론 태준 씨 사업 자금으로 좀 쓰고 남은 돈 드리겠지만요. 5천만 원. 내 강남 빌딩에서 나오는 한 달 월세보다 조금 많은 그 돈에 내 30년 세월을 팔아치우려 하다니. 나는 빗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기괴했는지 태준이 움찔하며 나를 쳐다봤다. 엄마, 왜 그래? 무섭게 왜 웃어? 태준아, 너희는 오늘 5천만 원에 너희 부모를 판 게 아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평생 꿈도 못 꿀 천문학적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 게야.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며느리는 어머니가 정말 노망이 났나 보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사장님. 지금 바로 오세요.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강제로라도 치워야겠어요. 멀리서 지게차 한 대가 빗줄기를 뚫고 내 마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자식들이 부른 용역업체였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정순 할머니 어떡해? 자식들이 마차를 치우려나 봐. 동정 어린 시선들과 무시하던 시선들이 뒤섞여 시장통을 가득 메웠다. 나는 붕어빵 기계 앞에 우뚝 섰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나의 뒷모습을 보며 아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며느리는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소리쳤다. 치워요. 당장 저 지저분한 기계 다 부숴버려요. 지게차의 쇠발이 내 마차 밑으로 파고들려던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1단계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왔던 내 비서 박 실장이었다. 회장님, 지금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법무팀과 시행사 대표들도 함께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수진아, 너는 아까 이 붕어빵 냄새가 지겹다고 했지? 이제 그 냄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냄새가 되게 해주마. 지게차의 거친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시장통을 울렸다. 시커먼 매연이 내 마차 주변을 감싸 안았고 쇠발이 땅바닥을 긁으며 내는 기분 나쁜 금속음이 내 심장을 긁어내리는 듯했다. 며느리 수지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즐기듯 바라보며 지게차 기사에게 소리쳤다. 뭐해요? 얼른 밀어버리라니까요.
저 노인네가 비키지 않으면 그냥 같이 밀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붕어빵 기계를 껴안았다. 이 기계는 단순한 쇠뭉치가 아니다. 배고파 울던 어린 태준이를 달래주던 젖줄이었고 내 굽은 등과 맞바꾼 내 분신이었다. 안 된다.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마차 절대 못 치운다. 내 처절한 비명은 빗줄기에 씻겨 힘없이 흩어졌다. 하지만 내 아들 태주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외면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 이게 다 엄마 편하게 해주려는 거라니까. 아들의 비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입술이 내가 동상 걸린 손으로 구운 붕어빵을 받아 먹으며 엄마 최고라고 하던 그 입술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며느리는 참다 못해 직접 달려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이 노인네가 정말 곱게 말할 때 비키지 왜 이렇게 진상을 떨어. 수진의 날카로운 손톱이 내 팔뚝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마차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시장 바닥 위로 내 가녀린 몸이 힘없이 나동그라졌다. 철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은 차가운 진흙탕 물속으로 처박혔다. 시장 상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에 들려있던 낡은 청가방을 낚아챘다.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끼고 살아? 여기 통장 있지? 인감도장도 여기 있지. 수지는 내 가방을 거칠게 뒤집어 쏟아버렸다. 가방 안에서 내가 소중히 간직하던 것들이 빗물 고인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태준이의 초등학교 시절 일기장,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가족사진, 그리고 아까 박 실장이 건네준 강남 빌딩 매각 서류들이 진흙탕 속에서 뒹굴었다. 수지는 서류 뭉치를 발로 밟으며 비웃었다. 이게 뭐야? 뭔 서류가 이렇게 많아? 글자도 모르는 노인네가 어디서 종이 쪼가리를 주워와서. 어머, 이건 또 뭐야? 붕어빵 반죽 묻은 통장이네. 잔액이 얼마인지 보지도 못하겠어. 더러워서. 그녀는 내 통장을 빗물 고인 웅덩이로 던져버렸다. 나는 진흙탕 속을 기어가 그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안 돼. 이건 내 목숨이야.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바닥을 기며 울부짖자 수지는 내 등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어머니, 주제를 아세요. 시장 바닥에서 붕어빵 굽는 노인네가 무슨 목숨 타령이야. 당신 인생은 이 쏟아진 반죽이랑 똑같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그 순간 지게차가 내 마차를 들이받았다. 우지끈하며 천막 기둥이 꺾이고 붕어빵 기계가 옆으로 넘어갔다. 달궈진 무쇠틀이 빗물과 만나 치익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내 30년 인생이 내 자식을 향한 그 미련한 사랑이 단 몇 초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무너진 마차 파편들이 내 주변으로 튀었다. 나는 빗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힌 채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내 자식들을 올려다봤다. 태주는 그제야 겁이 났는지 수진의 팔을 잡았다. 야, 이수진. 적당히 해. 사람들도 다 보잖아. 하지만 수진은 당당했다. 뭐 어때? 치매 걸린 시어머니 보호하려는 건데 누가 뭐래. 자, 이제 이 쓰레기들 다 치우고 우린 이 땅 팔아서 이사 가자. 나는 진흙탕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붕어빵 반죽을 손으로 훑쳤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 마지막 눈물은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 엄마로서의 자비는 없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 속 빗물에 젖지 않은 유일한 물건인 내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들어와. 한 놈도 빼놓지 말고.
이 시장 안에서 벌어진 일들 전부 다 기록했겠지? 내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서늘하고 단호했다. 수진과 태주는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조차 관심 없다는 듯 비웃으며 돌아섰다. 노인네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 경찰 부르게? 불러봐. 누가 치매 노인 말을 믿어주나?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진흙탕에 처박고 평생의 업적을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는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걸레보다 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자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린다는 것을. 진흙탕 물이 내 입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나는 뱉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릿한 흙내음을 씹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며느리 수지는 내 등을 밟았던 구두 끝에 묻은 오물을 털어내며 혀를 찾고, 아들 태주는 무너진 붕어빵 마차의 잔해를 보며 이제 다 끝났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폭풍우가 치기 전 세상이 가장 고요해진다는 것을. 나는 진흙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눈을 부릅떴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 쪽에서 거대한 불빛들이 빗줄기를 뚫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시장 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프리미엄 세단 5대가 일렬로 늘어서며 시장 골목을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뭐야? 저 차들은 왜 저기서 길을 막고 있어? 수진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지게차 기사도 멈칫하며 운전대를 잡은 손을 떨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우산을 받쳐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려서서 길을 텄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까 나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던 박 실장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날카로운 안경을 쓴 변호사들과 시행사 대표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진흙탕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황은 모두 체증 완료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시장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나를 밀쳤던 수진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누가? 저 노인네가? 수진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나는 내 낡고 젖은 앞치마를 과감하게 벗어 던졌다. 비에 젖은 내 초라한 모습 위로 박 실장이 가져온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덮였다. 나는 진흙이 묻은 얼굴을 빗물로 닦아내며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감춰왔던 서늘한 눈빛을 드러냈다. 태준아, 수진아, 너희가 아까 내 통장을 쓰레기라고 했지? 내 인생이 저 쏟아진 반죽이랑 똑같다고 했더냐? 나는 박 실장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켜서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강남 5호 빌딩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 시장 부지 전체의 지분 70%를 소유한 법인의 대표자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김정순. 내 이름 3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진흙탕에 처박혔다. 이게 뭐야? 어머니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이거 조작이지? 그럴 리가 없잖아. 붕어빵이나 팔던 노인네가 어떻게. 수진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수진 씨, 본인이 방금 훼손한 붕어빵 마차는 김정순 회장님 명의의 사유지 위에 설치된 적법한 시설물입니다. 또한 귀하가 행한 폭행과 재물손괴,
그리고 존속학대 정황은 여기 박 실장님이 배치한 고화질 카메라에 모두 담겼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아들 태주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으려 했다.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엄마가 건물주였어? 왜 말을 안 했어? 우리 힘들 때 말해줬으면 우리가 이랬겠어? 아들의 그 비겁한 변명이 내 귀에는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역하게 들렸다. 힘들 때 말하지 않아서 배신했다는 논리라니. 내가 가난했기에 나를 버렸다는 그 고백이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내 발치에 떨어진 수진이 쓰레기라고 버렸던 내 낡은 통장을 발로 찼다. 수진아, 내가 아까 권리금 5천만 원에 이 자리를 팔았다고 했지?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 30년을 보냈고 이 땅의 현재 가치는 100억이 넘는다. 내가 발로 찬 건 붕어빵 마차가 아니라 내 평생을 보장해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걸 이제 알겠니? 시장에 모여있던 상인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를 무시하던 과일집 여편네는 아예 가게 안으로 숨어버렸고 지게차 기사는 시동을 끄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지만 이제 나는 춥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서 30년간 억눌려온 거대한 용암이 드디어 분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박 실장을 돌아보며 나지막하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이 지게차 압류하고 저 자식들이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작성한 모든 서류들, 무고죄와 사기미수로 고소 진행해. 그리고 태준이 내 녀석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내 돈들 오늘부로 전부 회수한다.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내 선언에 태준이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수진이가 시켜서 그런 거야. 아들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수진은 넋이 나간 채 빗물에 젖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빗줄기가 몰아치는 시장 한복판, 검은 우산의 행렬 아래에서 나는 서늘한 위엄을 되찾았다. 내 발치에 엎드려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아들 태준의 손길이 징글징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지게차로 밀어버리려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며느리 수지는 넋이 나간 눈으로 빗물에 젖어 떡이 된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며 연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되라는 말만 기계처럼 내뱉고 있었다. 나는 박 실장에게 손짓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에 연결된 휴대용 프린터로 서류 몇 장을 더 출력해 내밀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내가 아들의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혹은 생활비와 손주 학원비라는 핑계로 며느리 통장에 꽂아주었던 자금 흐름표였다. 수진아, 태준아, 너희가 그동안 쓴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했니? 태준이 내 사업이 잘 돼서? 수진이 내 친정에서 도와줘서? 아니, 전부 내 붕어빵 마차 뒤에서 내가 건물주로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였다. 너희가 그토록 냄새난다고 피하던 그 붕어빵 돈이 사실은 너희가 탄 외제차의 기름값이 되고 너희가 사는 그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되었단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태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나는 변호사를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자식들 명의로 된 모든 지원을 끊는다. 태준이 명의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그거 내 빌딩 3층이지? 당장 명도 소송 진행해. 월세 단 한 번도 안 냈으니 계약 위반이다. 그리고 수진이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내 법인 명의니까 지금 당장 키 반납해. 안 그러면 횡령으로 고소할 테니까.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그 빌딩이 30억이라면서요. 그 돈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 뻔뻔한 외침에 나는 빗물 섞인 헛웃음을 터뜨렸다. 30년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애미에게 돌아온 말이 돈 좀 나눠달라는 요구뿐이라니.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낮게 응조렸다. 수진아, 너는 아까 내 인생이 쓰레기라고 했지. 그래서 나도 결심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쓰레기였던 너희들을 오늘 대청소하기로. 내가 밟았던 이 붕어빵 마차 자리는 사실 내가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상징적으로 남겨둔 곳이다. 나는 이 시장 전체를 사들여 재개발을 막고 상인들이 쫓겨나지 않게 보호하려 했어. 그런데 너희는 고작 5천만 원에 이 상인들의 눈물을 팔아치우려 했지. 박 실장이 수진의 손에 들려있던 차 키를 거칠게 뺏어들었다. 수진은 비를 쫄딱 맞으며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 태주는 옆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엄마, 나 망해. 나 이달에 결제할 돈 못 막으면 감옥 가.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내 뒤로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 씨, 수진 씨. 두 분이 작성하신 성년후견인 신청서는 역으로 두 분의 사기 미수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김정순 회장님께 입힌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곧 시작될 예정이니 준비하십시오. 시장 상인들은 이제 나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무시하던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지게차는 이미 경찰차에 의해 견인되고 있었다. 30년 세월 붕어빵 마차 앞에서 수치와 가난을 견디며 일군 내 제국은 이렇게 차갑고도 단단하게 그 위용을 드러냈다. 나는 차에 오르기 전 무너진 붕어빵 기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비록 기계는 고철이 되었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돈보다 소중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못한 못난 애미의 마지막 교육이다. 박 실장, 저 자식들 아파트도 내 명의로 된 담보대출 회수 절차 밟아. 오늘 밤 안으로 짐 싸서 나오라고 해. 내가 준 건 내가 가져가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 차 문이 닫히고 빗소리가 차단되었다. 창밖으로 진흙탕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이 멀어져 갔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를 버린 자식들에게 남겨진 건 이제 차가운 빗물과 산더미 같은 빚뿐입니다.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탐욕을 부릴까요? 마지막 10단계,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폭풍 같은 비가 그치고 난 뒤의 시장은 유독 고요했다.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바닥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그 햇살조차 비껴간 곳이 있었다. 바로 내가 살던 낡은 빌라 앞이었다. 그곳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아들 태준과 며느리 수진이 떼자국이 훤한 박스 더미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 건물의 상속자를 자처하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모든 자금줄을 끊고 법인 차량과 담보대출을 회수하자 그들의 화려한 삶은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 수지는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로 넋을 잃은 채 내 집 대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는 비명 섞인 애원은 이제 내 심장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박 실장을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서류를 전달했다. 그것은 증여나 상속 포기 각서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30억 자산 전체를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한다는 공증 서류였다. 서류를 확인한 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남겨준다고?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그 생판 남들한테 돈을 다 준다고?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의졸였다. 태준아,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재산을 이미 주었단다. 가난 속에서도 너를 굶기지 않았고 남들만큼 공부시켰으며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가르치려 30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너는 그 귀한 유산을 제 발로 걷어차고 탐욕이라는 괴물을 선택했지. 이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너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될 기회를 얻은 게다.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 끼니를 해결해 보렴. 그래야 내가 짓밟았던 내 붕어빵 한 봉지의 무게를 알게 될 테니까. 나는 그 길로 정들었던 낡은 집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무너졌던 붕어빵 마차는 시장 상인들이 밤새 힘을 모아 새 것처럼 고쳐놓았다. 내가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시장 부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인들은 이제 나를 건물주 할머니가 아닌 우리의 수호신으로 대우해 주었다. 과일집 여편네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싱싱한 사과 한 바구니를 마차 위에 슬며시 놓고 갔다. 나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슬프거나 비참하지 않았다. 내 손에는 여전히 밀가루 반죽이 묻고 코끝엔 달콤한 팥소 냄새가 진동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다. 붕어빵 틀이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시린 겨울이 비로소 끝났음을 느꼈다. 할머니, 여기 붕어빵 3,000원어치만 주세요.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잘 익은 붕어빵을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다.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피눈물 나는 고통일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제 30억 건물주라는 이름보다 이 시장통에서 가장 따뜻한 붕어빵을 굽는 할머니로 남으려 합니다. 돈은 가질 만큼 가졌고 이제 남은 건 이 따뜻한 온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일뿐이니까요.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시장 입구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차마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 채 상인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붕어빵 냄새를 맡으며 배고픔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외면하며 다시 불판을 달구었다. 인생은 붕어빵과 같다. 너무 서두르면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으며 너무 게으르면 금방 식어버린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가장 맛나게 굽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지는 석양 아래 시장통에 퍼지는 고소한 붕어빵 냄새와 함께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불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랑을 굽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주름에 고인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